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과의 김도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앞서 시간에는 고전적인 컴퓨터가 하는 그 비트를 이용한 계산 같은 거를 조금 살펴봤을 거고요.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를 좀 더 집중해서 원리를 좀 살펴보고 또 현실 세계에서 만드는 그런 예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제목을 양자 컴퓨터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기 이 타이틀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여기 회색처럼 보이는 바탕이 반도체 표면을 나타낸 것이고요. 굉장히 고성능의 현미경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영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0.5 마이크로미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의 이 두께가 한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도 수십 배 작은 길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영역에서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죠. 앞서 강의 신용일 교수님 강의에서 이온 트랩, 초전도 회로 이런 것을 가지고 양자 비트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여기 작은 동그라미 영역에 가둬진 전자는 그 전하량이라는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죠. 전하량뿐만 아니고 스핀이라는 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자 한 개가 각각이 아주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스핀의 상태를 이용해서 또 양자 비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예를 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그 양자 컴퓨터의 그 원리를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시간이랑 조금 중복될 수 있고요.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간에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냥 중간에 손을 들거나 아니면 그냥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도 따로 제가 기회를 드리지 않아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 말을 끊고서라도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 원리나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신용일 교수님 강의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저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세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회사로 IBM 컴퓨터 회사의 예를 제가 하나 드러놨는데요. IBM은 양자 컴퓨터를 전 세계 연구소에 수십 대를 지금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IBM 그 퀀텀 익스피어런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 옆에 있는 그림이 나타내는 건요. 요 하나하나가 양자 컴퓨터 한 개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각각의 양자 컴퓨터가 가지는 큐빗의 개수들을 여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큐빗이 128개짜리도 있고 32개짜리도 있고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이건 지우고 큐빗의 개수는 27개 뭐 이런 거는 5개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나를 클릭해 보면은 그 해당 양자 컴퓨터의 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65개짜리 큐빗이고요. 큐빗을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고 그 안에 있는 큐빗들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안내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사람들이 쓰려면 다음과 같이 요 그림 요것들은 제가 지울게요.
클라우드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접속해서 쓰게 되는데요. IBM은 좀 이렇게 야망이 높아서요. 이미 작년이죠. 2021년에 한 127개짜리 큐빗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 올해는 목표가 제가 듣기로는 한 400개 이상의 큐빗을 가지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 정도만 돼도 한 1000개짜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100만 개, 정말로 쓸모 있는 어떤 양자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뭐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양자 회로라는 거, 우리 앞에 시간에서 좀 그림 같은 걸 좀 봤겠죠. 이런 회로를 꾸며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요, 이 클라우드에서 뭐 사용 요청이 들어온 것들의 이제 순위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통신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요. 전 세계 어딘가에는 이 양자 컴퓨터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구동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나중에 오늘 강의 후반부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조금 배경으로서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앞서 시간에서는 고전 컴퓨터,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무지무지 복잡한 이런 계산을 하는 현대 컴퓨터와 정말 옛날에, 요즘 학생들은 이 주판을 사용할 일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주판으로 더하기 빼기 하던 그 시절에 그 주판이 더하기 뺄셈을 하는 그 원리와 현대 컴퓨터가 더하기 뺄셈을 하는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상으로.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건요, 이 원리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 원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완전히 뭐랄까요, 이렇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비유를 섞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양자 컴퓨터는 결국 필요성이 현대 컴퓨터로도 계산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좀 의미 있는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특화해서 계산을 수행해 보자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요즘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지구 온난화 같은 것들 문제에 해당하는 이런 기후 예측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그런 양자 화학 계산이라든지 신물질 개발에 필요한 이런 수학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그러면 도대체 이런 현대 컴퓨터가 하는 계산과 어떻게 다르게 계산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면 앞서 강의에서 얘기했던 중첩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첩이라는 것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파동의 얘기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파동 그리고 중첩이라는 것은요, 꼭 양자역학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온 물결이 만드는 파동이죠. 그러니까 이 호숫가 같은데 여기 돌을 이렇게 탁 던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물의 높이의 높낮이가 공간적으로 봐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높았다 낮았다 하는 무늬가 생기고요. 시간적으로 봐도 이런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자, 파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파동과 진동이 다른 점은 파동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모두의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현상을 말해요. 그에 반해서 진동 같은 건요, 공간 또는 시간 어느 하나에만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파동이라고 하면 꼭 가져야 되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파동은 바로 간섭한다는 거예요. 여기 물결이 만드는 파동 두 개를 제가 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실 수 있다시피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한쪽은 서로의 파동이 더해져서 보강 간섭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고 어떤 데는 또 두 개의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 높을 때 다른 파동이 하필이면 또 낮아가지고 두 개가 상쇄돼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interference라고 하면서 간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우리가 위상이라는 말을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위상이 맞을 때는 두 개가 더해져서 진폭이 커지고 위상이 반대일 때는 두 개가 상쇄돼서 상쇄 간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간섭 현상 때문에 이 뒤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딱 정해놓고 거기서의 물높이가 흔들리는 정도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간섭무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섭무늬.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의 그 중첩이라는 용어와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결이라는 파동은 이 파동 자체가 어디 있냐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에 있어요? 파동이? 파동이라는 거는 사실 위치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 파동이라는 현상 자체는 공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죠. 여러 그 위치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동이라는 것은 서로가 간섭한다. 간섭 무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시간에서도 이중 슬릿 실험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이런 파동 현상처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원자, 전자, 입자들이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시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가 입자라고 알고 있던 이런 전자들을 이중 슬릿을 통해서 전자총으로 전자를 막 쏴가면서 뒤에서 스크린에서 도달하는 위치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것이 입자라면 이 입자가 1번 슬릿 또는 2번 슬릿을 통과했을 테니 1번 슬릿을 통과했을 때는 여기를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 나갈 테니까 뭐 이런 무늬가 하나의 봉우리가 생기고 2번을 통과한 애들은 그 밑에 또 봉우리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두 개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이 물결처럼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간섭 무늬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치 여기 전자총에서 전자를 정말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보내면서 이것이 그러면은 뭔가 흐름처럼 이렇게 파동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 전자총이 전자를 정말 띄엄띄엄 한 개 쏘고 여기 스크린에 어디 도달했는지 이렇게 탁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한 개 쏘고 또 위치 보고 그 다음에 한 개 쏘고 위치 보고 이걸 계속 반복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왼쪽 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전자를 보낸 총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을 때예요. 자, 첫 번째 보낸 애는 여기 떨어졌고 두 번째 보낸 애는 여기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
이상한 현상이 보입니다. 마지막 전자를, 그러니까 전자를 보낸 총 횟수가 굉장히 많이 누적한 경우에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위치는 전자가 더 많이 도달했고 그래서 더 하얗게 보이고요. 어떤 위치는 전자가 덜 도달해서 이 검은색의 바탕이 더 남아 있어서 어둡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간섭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중 슬릿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실험이 슬릿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슬릿의 개수가 오히려 더 많았다면, 예를 들어서 스크린의 개수, 그러니까 슬릿의 개수를 여기도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도 구멍을 뚫어놓고 점점점 더 많이 슬릿을 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자는 그러면 이 스크린에 도달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파동이라는, 그러니까 이 파동성을 가져서 이렇게 도달한 개수가 많고 적고 많고 적고 이런 간섭 무늬를 보이려면 아까처럼 단순히 전자를 정말 많이 보내서 그 전체가 마치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이 간섭 무늬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보이는 이 뒤에 다음의 전자들이 어디에 도달할지를 전부 다 알고 나서 그러면은 이쪽 위치에 나중에 전자들이 많이 도달할 거니까 난 여기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설명을 하려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미래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다 이 과거의 전자가 알아서 거기를 갔겠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말로 써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전자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간섭 무늬를 보인다는 것은 절대로 이 수많은 전자를 한꺼번에 보낸 것들이 집합적으로 물결처럼 파동성을 나타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슬릿을 보내는 그 개개의 전자가 각 슬릿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1번 슬릿을 통과할 가능성과 2번 슬릿을 통과할 가능성, 그 가능성 두 가지가 간섭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해볼게요. 이 개체는 한 개예요. 전자 한 개인데 그 전자 한 개가 1번 슬릿을 통과했을까? 2번 슬릿을 통과했을까라는 1번 슬릿을 통과할 가능성, 2번 슬릿을 통과할 그 가능성이 서로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집합적으로 계속 누적을 해보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조금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중첩 현상과 이 양자 중첩 그리고 이것이 나타내는 간섭 현상이라는 것은요. 가능한 중첩 상태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관측 결과의 가능성의 조합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중첩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들이 시간에 따라서 서로 간섭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뒤에 나중에 뭐가 될지 그 가능성이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세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가능성들이 점점점 이렇게 서로가 간섭을 하면서요. 어떤 가능성은 커지고 어떤 가능성은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어린아이의 나중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적으로 우리 물질 세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컴퓨터의 비트는 0 또는 1이라는 상태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런데 큐비트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비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큐비트의 상태가 루트 2분의 1에 0인 상태 더하기 1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뜻하는 바는 만약에 이 큐비트를 0이냐 1이냐를 내가 물어본다면 0 또는 1이 나오는데 얘는 0이 나올 확률이 제가 P0이라고 쓸게요. 이것이 2분의 1,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상태이고 동시에 1이 나오는 확률은 얘도 루트 2분의 1의 제곱해서 2분의 1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이 큐비트의 상태인 것입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당연히 0이냐 1이냐 물어보면 언제나 0으로 나오는 큐비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비트의 0이라는 상태와 동일한 거예요. 사실 얘만 동일해요. 고전적인 비트의 1과 동일한 상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0과 1처럼 제가 앞서 시간에 블록 스피어라는 이 구 형태를 아마 그림으로 보셨을 텐데요. 북극과 남극에 존재하는 0과 1이라는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 표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상태들, 이런 것들은 이 고전적인 비트에 해당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양자역학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제가 표현한 것은 왼쪽은 큐빗 한 개만 있을 때의 상태를 표현하는 구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오른쪽의 그림은요. 큐비트라는 것이 n개 있을 때, 일반적으로 n개가 있을 때 그 n개의 큐비트가 나타내는 상태를 제가 예시로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구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제가 구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구 표면의 어떤 점, 여기도 마치 이 북극은 모든 큐비트의 상태가 0으로만 존재하는 상태, 남극에는 모든 큐비트가 1로만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면요. 여기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다른 비트들은요, 이 점들은요, 이 n개의 큐비트가 그 중에 어떤 거는 1이고 다른 거는 0이고 몇 개가 1이고 다른 건 또 0이고 이런 상태들을 다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임의로 여기다 이렇게 점을 딱 찍어보면요. 이런 점은 n개의 큐비트가 0, 0, 0, 0, 0 전부 다 0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만 1인 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1인 거, 두 번째가 1인 거, 뭐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 다음에 두 개가 1인 거,
그 두 개도 뭐 첫 번째, 세 번째가 1인 거, 두 번째, 네 번째가 1인 거, 자, 그 다음에 세 개가 1인 거, 이게 쭉 나가가지고요. 전부 다 1인 것까지가 모든 상태가 말이에요.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n개 큐비트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붙이는데요. 여기를 뭐 알파 1, 알파 2, 알파 3, 뭐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알파 이걸 이름을 붙이자면 모든 게 0인 거에서부터요. 모든 게 1인 것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2의 n승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큐비트가 뭔지 조금, 그리고 큐비트 여러 개가 모였을 때의 상태가 뭔지 조금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n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대문자 n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는 큐비트의 개수입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음성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1큐비트에 루트 2분의 1 한 다음에 두 개 써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게 루트 2분의 1이 아니고 다른 수라면 그 수의 제곱을 했을 때 그 가능성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아까 전 시간에 신용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양자역학적인 상태는요. 이것은 정말로 왜냐고 묻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서울대 대학에 있는 교수님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왜 제곱해야 확률이냐, 이거에 답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배신한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을 해야 우리가 실제로 측정이 되는, 예를 들어서 0이 나오는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제곱을 하기 전에 이 숫자는요. 저는 요 앞에서는 이 예시를 들기 위해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실수를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요.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허수까지 포함한 a 더하기 bi 이렇게 표현하는 z라는 복소수가 여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복소수를 제곱한 것이 확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자체를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가능성, 가능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용어는 확률 진폭이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진폭은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 진폭을 제곱해야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네. 그 원 큐비트에 네. 루트 2분의 1, 0 더하기 1도 있고, 네. 여기 빼기도 있는데, 이거 더하기랑 빼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적도에 표시한 요점, 그러니까 요 상태하고요. 큐빗이 이 상태라는 것하고 큐빗이 요 반대로 있어서 요 상태라는 것은 둘 다 제곱하면은 둘 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의 상태든 뒤의 상태든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이 똑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뒤에 나와 있는 상태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1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바탕화면, 그러니까 저의 그 발표 자료 말고요. 바탕화면에 혹시 이런 수식 보고 있지 않으세요? 2의 i 파이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표현 어디 써 있지 않아요? 혹시? 아까 보였어요. 보였죠? 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준에서 이 수식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신가요? 아주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학생들. 5일로 공식. 예,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자세한 얘기 하지 않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 수식의 의미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사실은 2의 i 파이예요. 그 2의 i 파이라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제가 z축을 구해서 z축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x축도 여기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x축. x축에서 내가 이 적도상에 이렇게 점을 쟀을 때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 타블렛의 기능이 조금 좋지 않네요. 네. 선을 그었을 때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표시할까요? 세타라고 해요. 세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이 뒤에 있는 요 점은 이 각도가 얼마인 점이죠? i X축. 마이너스 세타요. 그렇죠. 그런데 이 x축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각도를 잰다면 얘는 180도인 놈이죠? 네. 그래서 여기 파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전문 용어를 조금 쓸게요. 필요 불가결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상태 자체는 i 파이라서 이것이 마이너스 1인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뭐냐면 2의 i 세타다. 그러니까 요런 점은요. 이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복소수가 가지는 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복소수는 위상을 가지기 때문에 아까 물결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결의 높낮이는 마치 사인 곡선처럼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위상, 페이즈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위상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소수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숫자, 0 앞에 있는 숫자의 가능도와 1 앞에 있는 숫자 가능도가 서로 간섭하는 거예요. 마치 파동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방금 질문하신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존재 있잖아요. 둘 다 똑같이 0 측정하면 2분의 1 확률로 나오고 1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데 그 1 앞에 붙어 있는 그 마이너스 1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양자 역학적인 특성을. 질문하시려다 만 분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교수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교수님 그러면 네.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수가 예를 네. 들어 막 3i가 나왔다고 하면 네. 제곱을 했을 때 그 마이너스 9가 되잖아요, 가능성이. 그거는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네. 법칙인데요. 복소수를 제곱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 자체를 두 번 곱하는 게 아니고요.
a 더하기 bi와 이걸 제곱한다는 말은 a 더하기 bi하고 a 마이너스 bi를 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z면 요거는 z 스타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용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켤레 복소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곱해야지 제곱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0보다 작은 숫자가 안 나와요. 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아까 그 전 시간에 네. 공식에서 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라고 전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여기서 저렇게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잖아요. 아, 복수 곱하면 다른 건가요? 제가 참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에요. 9의 표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 점도 표면이라고 할 수 있고 요 뒤에도 표면이라고 할 수 있고 북극도 표면이고 남극도 표면이고 다 표면이죠. 그 표면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0 앞에 있는 숫자하고 1 앞에 있는 숫자를 제곱해서 더하면 다 1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점을 이 표면이 아니라 이 안에 찍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찍은 이 점에 대한 0 앞에 숫자하고 1 앞에 숫자를 제곱해서 더하면요. 1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고 우리 수업의 수준에서는 이 9라고 얘기를 했지만 9의 표면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전부 다 0 앞에 숫자와 1 앞에 숫자를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네, 그 1큐비트의 그림 중에 네, 그 적도 부분을 이렇게 블러 처리하셨잖아요. 색깔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회색이요. 네. 네, 그게 그 부분만의 특별한 의미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3차원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회색 칠한 거예요, 그냥. 아, 네. 네. 그런데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제가 점 찍은 4개 하고요. 여기 Y축으로도 여기 앞에 뒤에 이렇게 2개 더 찍을 수 있는데요. 얘네도 사실 이름이 있긴 있어요. 얘는 요 Y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찍은 데는 루트 2분의 1에 0 더하기 I 1이에요. 그리고 Y축의 뒤에 찍은 데는 루트 2분의 1에 0 빼기 I 1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뒤에 또 개념이 또 나올 거니까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좀 앞에 시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첩을 가지고 계산 같은 걸 해보자라는 것이 양자 컴퓨터인데요. 제가 필요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컴퓨터가 지금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고 또 무지막지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계산 중에서도 고전 컴퓨터는 푸는 방법이 잘 알려진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곱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이런 뭐 회로 같은 거 막 게이트 이런 거 배웠죠. 자, 회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뭔가 계산을 하면 답이 딱 튀어나오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이런 문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 많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모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 시간에서도 나왔겠지만 대표적인 게 곱하기의 반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푸는 방법을 실제 모르는 예에 해당합니다. 자, 소인수분해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게 몇 자리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다섯 자리 숫자, 십진법으로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소수 두 개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 답은 이거예요. 요 숫자하고 이 뒤에 있는 숫자, 요 두 개인데 두 개 곱이 왼쪽이 돼요. 자, 고등학생한테 요 숫자 두 개 곱해봐라 라고 하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 귀찮다. 이거 아니에요, 혹시? 손으로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귀찮긴 하지만 하는 방법은 알아요. 사람이. 알죠? 물론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하는 방법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를 한번 해봐라. 이 숫자가 나누는 숫자 이 두 개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요. 사람은 뭐 귀찮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방법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이 답에 도달하는 과정을 모른다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사람이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몰라요. 사실 이거는. 컴퓨터로 이거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건 없어요. 앞서 강의에서 소인수 분해를 고정 컴퓨터로 계산한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요.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 주어진 숫자에다가 소수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아, 요게 나누나? 아니네. 요게 나누나? 아니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찍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학생들 이 시험 볼 때 답을 모르면 일단 객관식인데 답을 모르면은 보기에 있는 거 이렇게 한 번씩 넣어서 이게 답인가 이게 답이 아닌가 이게 넣어본 적이 다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죠? 찍어서 푸는 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찍어서 푸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심 있는 문제는요. 찍어서 풀어야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학교의 그 시험에서는 의도한 바는 아니겠죠. 출제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찍어서 푸는 것도 훌륭하게 답만 알 수 있으면은 푸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특별한 소인수 분해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시도해야 되는 숫자의 개수가 그러니까 횟수의 그 양이 주어진 이 숫자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대신에 이게 답인지 아닌지는 체크가 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사실 일단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주어진 숫자에다가 소수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나누는 숫자인가 안 나누는 숫자인가를 체크하기는 쉽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를 많이 하면서 풀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요. 이 시도해야 하는 횟수, 찍어야 하는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여주는 컴퓨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엄밀한 뭐 수학적인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과정을 한번 다시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양자 컴퓨터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 주어진 문제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n개 큐비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n개 큐비트의 상태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얘를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체크해야 되는 숫자를 일단 쫙 생각을 해봐요. 아, 3이 이 옆에 있는 숫자를 나누나? 5가 나누나? 7이 나누나? 11이 나누나? 그 중에 이제 답도 있겠죠. 얘를 실제로 나누긴 하는데. 자, 얘를 포함해가지고
이 시도해야 되는 얘네들이 모두 다 같은 확률로 나올 수 있는 n개 큐비트의 상태를 준비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친 건요. 자, n개 큐비트인데 처음에는 상태가 자, 3을 이진수로 표현해 가지고 n개 큐비트로 표현을 한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걔가 뭐 예를 들어서 0000000 101 이런 상태다. 3이. 그 다음에 5가 또 다른 뭐 어떤 게 1인 뭐 이런 순열이다. 마지막에는 이 숫자는 거의 대부분이 1이고 뭐 0이 가끔가다 있는 이런 상태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러한 전체 개수가 예를 들어서 A개라고 해보죠. 이 전체 개수가 그러면은 루트 A분의 1 전부 다 앞에 숫자가 루트 A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다 중첩이 돼 있어. 그럼 현재 초기의 n개 큐비트의 상태는 10진수로 표현하면 3이라는 상태가 나올 확률도 a분의 1, 5라는 상태가 나올 확률도 a분의 1, 마지막에 이 큰 숫자가 나올 확률도 a분의 1인 그러한 가능성들이 모두 다 있는 그런 양자 중첩 상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양자 컴퓨터의 상태를.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은 스텝 바이 스텝 각각의 큐비트한테 전 시간에 배운 양자 게이트, 뭐 H 게이트, 뭐 컨트롤드 낫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회로를 진행을 시키는데요. 각각의 스텝에서 답이 아닌 것들은 여기 색깔이 점점점 하얀색, 즉 발견될 확률이 작은 쪽으로 가고요. 답인 놈이 점점점 진해지게 발견될 확률이 점점점 높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양자 회로가 하는 일, 양자 계산이에요. 이 예에서는 지금 소인수 분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스텝을 점점점 가면서 다른 답이 아닌 것들은 거의 확률이 나중에 측정을 딱 하면 나올 확률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줘요. 대신에 답인 것이 아주 높은 확률로 튀어나오게끔 상태를 마지막 큐비트의 n개 큐비트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큐비트가 너 0이냐 1이냐를 물어보면요. 요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서 그걸 10진수로 바꾸면 이 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말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그런 중첩 상태를 준비하고요. 각 단계마다 각각의 요 확률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바뀌어서 사실 답에 해당하는 상태에다가 확률을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고요. 제가 앞에 부분에서 그 간섭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각 스텝을 지나갈 때 답이 아닌 것들이 확률이 점점점 작아지고 답인 것은 확률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확률이 작고 커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보강 간섭이 돼서 확률이 크게 되고 어떤 것은 상쇄 간섭이 돼서 확률이 작아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아까 나왔던 질문을 상기해 보면 그 상태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이 만약에 확률 자체였다면 확률 자체는 다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상쇄할 게 없어요. 더해지기만 하지 작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상태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사실은 복소수고 그 복소수는 위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복소수는 제가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크기와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상들이 복소수의 위상들이 서로 간섭 현상으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서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텝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양자 회로를 꾸미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아까 첫 시간에 나온 그림을 좀 더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뭐 P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쓴 게 아까 그 본 그림 중에 뭐 H라는 게이트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H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X, Y, Z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아까 보여드린 예 하나는 이렇게 이쪽은 동그라미 굵게 치고 이쪽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십자가로 쳐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거. 컨트롤드 not 게이트.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여기에 있는 애를 뒤집지 않고, 그러니까 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얘가 1이면 얘의 상태를 뒤집는 거. 0이었으면 1로 뒤집고 1이었으면 0으로 뒤집는 그런 일을 하는 요 C not이라는 거. 여기 그림의 종류로 표현을 하자면 네모친 것은요. 각각의 큐비트 상태만을 바꾸는 논리 게이트이고요. 화살표로 표시한 것은 어떤 큐비트의 상태에 의존해서 조건부로 다른 큐비트의 상태를 바꾸는 두 개 이상의 큐비트를 연결하는 게이트입니다. 앞서 시간에서 고전 컴퓨팅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쓰는 컴퓨터의 계산, 어떤 계산도 and, or, not 이런 게이트들의 조합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더하기도 만들 수 있고 빼기도 만들 수 있고 나누기, 곱셈 뭐 다 만들 수 있다. 그 말과 대응되는 양자 컴퓨터의 말은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각각의 큐비트를 바꾸는 이런 게이트하고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단일 큐비트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종류 하나하고 두 개의 큐비트에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해서 조건부로 뭔가 작동을 하는 이중 큐빗 게이트, 이 두 가지 종류만 있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런 계산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네. 그래서 고전 컴퓨터가 and, or, not 게이트로 다 만드는 것과 같이 양자 컴퓨터는 단일 큐비트 게이트, 이중 큐비트 게이트의 조합으로 이 계산을 다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하려고 하는 게요. 이런 겁니다. 자, 이쪽에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조금 적어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전체의 공통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번 쭉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최적화라는 말도 있고요. 뭐 머신러닝이라는 말도 있고 여기도 뭐 최적화라는 말이 있네요. 여기도 다 최적화인데? 이 다 최적화인데? 그 다음에 뭘 고속화한다네 그러네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문제가요. 그 문제의 속에 숨어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살피려면 그 가능한 가지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모두 다 체크하려면 수만 년, 1억 년 우주의 나이보다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험 보는데 보기의 개수가 뭐 원자수만큼 많은데
그 중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기가 필요한 문제. 찍기를 굉장히 잘하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아, 양자역학에서 일반적으로 파동함수는 입자의 위치에 대한 가능성을 구할 때 쓰이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입력되는 정보가 0 혹은 1일 확률을 구하는 것에 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응용되는 건지. 아, 예. 굉장히 뭐랄까요? 또 앞서 나가는 질문을 아주 고급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약해서 답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이나 아니면 대학교 양자역학 수준에서도 배우는 거는 대부분 파동 함수라고 해서 위치의 가능성을 이렇게 기준으로 어떤 양자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양자역학은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양자역학의 원리는 위치뿐만이 아니고 모든 내가 측정 가능한 어떤 물리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기준으로 얘가 어디 있느냐를 기준으로 양자 상태를 여기 있을 가능도, 저기 있을 가능도 이걸 다 중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양자 상태를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뭐 입자가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를 가지고 그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각 운동량이 얼마냐, 운동량이 얼마냐를 가지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중첩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꼭 위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저는 그 양자 얽힘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그 양자 얽힘이 이제 큐비트의 연산이나 양자 텔레포테이션 등이 이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양자 얽힘이 이제 얽힘 상태에 있는 두 큐비트가 있는데, 네. 이제 하나의 큐비트를 관측을 해서 상태가 확정이 되면은 다른 쪽의 큐비트도 즉시 상태가 정해지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즉시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는 엄청 완전 멀리 있어도 지금 거리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상호작용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대성 이론에 약간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혹시?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면서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완벽한 답은 뭐 지금 현대 물리학자도 모르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하나의 상태가 결정이 됐을 때 얽힌 상태라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의 상태에 즉각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빛의 속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클래시컬한 그러니까 고전적인 통신 방법을 써서 정보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얽힌 상태 그리고 양자역학이 가지는 어떤 그 정보 교환 그리고 정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이 만약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일어나서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절대로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는 고전 통신의 방법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교환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약간은 말장난 같은 말로 얼버무리고 있어요. 근데 그 현대 물리학이 답할 수 있는 한계예요, 지금 현재.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들어보시니까 말장난 같나요? 수긍이 가나요?
근데 그 정도가 진짜로 제가 공부를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렇게밖에 답을 못해요. 근데 제가 하려는 말의 뜻은 아시겠죠? 네. 네. 자, 잠깐 질문이 없으시면 한 3분만 쉬었다가 한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뭐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해도 되고요. 스크린을 껐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한테만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인수 분해 그쪽에서 확률을 넘겨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확률을 넘겨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 다시 어떤 의미인지 그 질문하신 분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단계마다 각 확률이 동시에 바뀌어서 답의 확률을 몰아준다고 하셨는데 네. 그냥 확률을 점점 몰아줘서 그 값 하나만 남게 되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요, 진짜로 양자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를 하는 그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인수 분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또 알고리즘, 부분적인 알고리즘이 딴 게 있고 막 그다음에 단계가 걸침에 따라서 답인 게 항상 확률이 커지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복잡한 부분 다 무시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뭐랄까요, 그 대략적으로만 나타낸 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확률들이 이쪽으로 모인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우선 제가 의미한 바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각각의 확률이 이게 전체가 A개라고 한다면 각각의 상태가 발견될 확률이 그러니까 A분의 1로 다 동일한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여기가 확률이 1이고 나머지는 다 확률이 0인 이런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아까 알파 1에 000101 그러니까 이 3을 나타내는 상태 이런 거에서 알파 2에 A승 해서 이게 좀 111 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거를 나타내는 이것까지 다 중첩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들의 제곱을 했을 때 전부 다 A분의 1이 나오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뜻한 것은 이 마지막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딴 게 전부 다 0이고 이 중에 답에 해당하는 거 요게 답에 해당하는 게 111, 뭐 0010 뭐 해가지고 요런 상태가 있다면은 요 앞에 숫자가 1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딴 거는 다 0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가 궁금해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뜻한 게 이런 걸 뜻하는 거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신 건가요? 후자가 맞는데 방금 이해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느냐는 정말 이 양자 회로와 이런 그 구동 원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라서 우리 수업에서는 조금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답변을 드렸고
이제 그 뭐랄까 진짜로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 이 큐비트라는 거 어떻게 만드느냐는 부분을 이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현일 교수님 강의에서는 제가 들어봤더니 초전도 회로의 사진 같은 거 하고요. 이온 포획이라는 그런 장치의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 강의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첩을 이룰 수 있고 양자역학적인 그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 확률 진폭들의 간섭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면 모두 다 만들 수 있다. 어떤 거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핀이라는 거. 스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전자라는 이런 입자가 있으면 얘를 자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에 N극, S극이 이렇게 돼 있냐, 반대로 이렇게 돼 있냐, 요걸 가지고 이제 스핀의 방향이 요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핀이라는 것도 양자역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업으로 존재하는 가능성과 다운으로 존재하는 가능성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그 상태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비트가 될 수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원자 핵도 스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만들 수 있고, 자, 위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왼쪽 또는 오른쪽 두 가지만 만들어 놓고요. 레프트, 라이트 두 가지만 만들어 놓고 왼쪽에 있는 거를 0, 오른쪽에 있는 거를 1이라고 한다면 양자역학적으로는 사실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물론 왼쪽에 있냐 이렇게 딱 측정을 하면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으로 있는 결과가 튀어나오겠지만 측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가능성과 오른쪽에 있는 가능성이 서로 혼재돼서 혼재될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동처럼 간섭 현상을 보일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전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고리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전류라는 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상태를 정의해도 양자역학적으로는요. 이게 되게 뭐랄까 말로 하면 되게 이상한데요.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쪽으로도 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중첩 상태가 돼요. 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사실 앞 시간에서 좀 본 그림이고, 초전도 회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고, 이 날아다니는 광자라고 하는 포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의 가장 기본 단위, 자, 이런 것들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주로 보여드릴 거는 오히려 고전적인 컴퓨터, 지금 현대에 쓰는 컴퓨터를 만드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그게 사실 현대 컴퓨터 만들 때는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고전적인 비트 만드는 소자로서만 역할을 하는데요. 그 같은 소자를 조금 변형시키면 사실 반도체로 만드는 트랜지스터 형태로도 양자 비트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스핀입니다. 스핀이 한쪽이냐 다른 쪽이냐, 요걸 가지고 요거를 0, 요거를 1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요건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이아몬드라는 물질 안에 불순물로 뭔가가 원자가 다른 원자가 들어왔을 때 그 옆에 살고 있는 전자도 또 스핀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얘도 사실은 스핀을 가지고 양자 비트를 만드는 예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기판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위에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폭이 얇은 전선을 반도체 공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 전선의 하나의 폭이 수십 나노미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가 한 수 마이크로미터라고 했는데 머리카락 굵기보다 한 100배, 1000배 얇은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전선들을 이렇게 반도체 표면에 잘 만들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반도체에는 전자들이 원래는 이렇게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전자들의 위에 전선 모양들을 잘 만들어 놓고 각각의 전선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음의 전압, 그 전압을 적당히 얘와 얘네들한테 적당히 걸어주면 음의 전압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자유전자를 밀어내겠죠. 전자는 음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음의 전압을 걸었으니까 밀려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선 바로 밑에는 전자가 없어져요. 그 전선이 없거나 그 전선에 음의 전압을 적당히 덜 가한 데만 전자가 조금 남아있겠죠. 원래는 전자가 다 차 있었는데 2차원의 바다로 다 차 있었는데 이런 전선 모양에다가 이렇게 음의 전압들을 걸어주면 이 모양 밑으로는 전자들이 쫙 없어지고 어딘가에 다른 데 모이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자유전자에 살고 있던 수많은 전자 중에 몇 개만 내가 원하는 영역,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이게 개념상으로는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그 이온 포획, 이온 트랩이라는 그런 방식하고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떠돌아다니던 전자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둬놓는다. 가둬놓은 다음에 그 전자의 스핀을 가지고 양자 비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양자 비트로 작동을 하는데 이 주위에서 뭐 간섭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간섭 요소, 그러니까 잡음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양자 비트는 일단 여기에 가둔 전자의 스핀이 한쪽이냐 아니면 다른 쪽이냐, 그러니까 그 자석이 NS극이 이쪽이냐 반대쪽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요. 우선은 실제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자 비트는 뭐 거의 대부분 아마도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실온에서는 양자 비트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양자 비트처럼 그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확률 진폭들의 간섭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저희 실험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만 양자 비트로서 동작을 합니다. 여기 사진의 예에서는 0.01 켈빈, 그러니까 켈빈이 이제 절대 온도의 단위죠. 섭씨로는요, 영하 273.14도 정도 돼요. 절대 온도 0도에서 0.01도 높은 온도예요. 이 냉장고가 할 수 있는 그 저온의 능력이. 자, 이게 냉장고예요. 이 원통 모양. 이게 냉장고고요. 근데 집에 있는 냉장고처럼 이렇게 막 문을 막 마음대로 여닫는 그런 냉장고는 아니고, 이 안에는 거의 상시 영하 273.14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자, 반도체 트랜지스터 형태로 만드는 양자 비트의 이런 소자를 만든 다음에
자, 이런 소자는 여기 원통형의 조그만한 실린더 모양의 준비를 하고 이 전체를 이 밑으로부터 이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자 비트들이 굉장히 낮은 온도에 살면서 양자 비트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냉장고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간 양자 비트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이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이 머리카락처럼 생긴 여러 가닥의 전선들로 신호가 전송이 되고요. 뭐 신호 분배기니 뭐니 이런 막 거치면서 이런 계측기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숫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하나하나가 전압, 아까 말씀드린 음의 전압을 거는 기계들이에요. 여기 양자 비트 옆에 이 전선들이 여러 개죠. 각각의 전선들의 음의 전압을 다 각각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냉장고는요, 그 양자 비트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동시에 제어하면서 4개 정도, 5개 정도 큐비트를 양자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냉장고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IBM에서 만드는 그런 냉장고와 동일한 거고요. 대신에 IBM은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을 초전도 회로를 넣어서 초전도 양자 비트를 하는 것이고,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또 양자 비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큐빗의 상태는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 자,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가 이제 양자 상태에 측정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종류다. 그런데 양자 상태라는 것은 그 가능성 2개가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요 앞에 있는 거는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양자 상태를 논리 게이트로서 바꾼다는 뜻은요, 제가 저 토의 주제로서도 하나 써놨는데요. 요 말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큐빗의 상태가 루트 2분의 1에 0, 루트 2분의 1에 1이라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이 상태를 너 0이냐 1이냐 라고 물어보면 2분의 1의 확률로 0이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1이 나옵니다. 즉 내가 그때 이 상태가 0인지 1인지를 물었을 때 0이 나오는지 1이 나오는지를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얘는 루트 0.1 더하기 루트 0.9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얘도 중첩 상태인데, 물론 0이 나올 확률이 얘는 10%밖에 안 되고 1이 나올 확률이 90%나 되는 중첩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0인지 1인지를 물었을 때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0이 나올 확률이 10%가 있으니까. 그죠? 하다 보면 0도 나올 거고 1은 당연히 더 빈번하게 나오겠지만 0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역학적인 중첩의 상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측정을 했을 때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는 말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원리상 불가능해요. 하지만 측정했을 때 나오는 이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확률 진폭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이것이 원래는 루트 2분의 1이었다가 루트 0.1로 만들고 싶다면 그것을 바꾸는 과정은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양자역학에서 보장된 거예요.
이 두 개 말의 차이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바꾼 상태 중에서 얘가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1이고 이 1 앞에 있는 건 0인 그런 놈을 만들면 걔는 진짜로 언제나 측정을 해도 0만 나오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얘는 진짜로 측정하면 0이 나올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상태가 있긴 하지만 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는 그때그때 측정했을 때 뭐가 나올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게 나올 수 있는 확률 자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에서 보장된 거고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물리법칙,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라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이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양자점에 전자가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긴 하지만 전자 한 개를 어딘가에 가뒀다고 제가 쳐볼게요. 이 가둔 거 옆에는 원래 전자가 많이 차 있는 애들의 평균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둬지지 않은 전자들의 평균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가둬진 전자는요. 만약에 가둬진 전자의 에너지가 가둬지지 않은 전자의 평균 에너지보다 낮으면요. 이 우물 안에 계속 거의 갇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그런데 언제나 이 온도라는 것은 뭔가 에너지를 막 이렇게 요동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 가둬진 전자도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뜨게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 밖으로 탁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튀어나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얘는 어쨌든 이 에너지 낮은 데를 이 밖에서 가둬지지 않은 전자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이 안에를 재빨리 채우기를 원해요. 에너지적으로 그게 더 안정하니까. 자, 그것을 내가 이 전자 한 개를 잘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은 내가 이 전자가 나갔냐 들어왔냐를 알려주는 센서의 신호라고 얘기를 할게요. 나가면 센서의 신호가 높아지고 들어오면 낮아집니다. 이 그림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에 들어와 있다가 어쩌다 한번 나갔다가도 곧바로 다시 들어오는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방금 표현한 이런 일들을 이런 스파이크 형태의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일어납니다.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들어와서 앉아 있고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요, 이 가둬져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내가 전압을 걸므로 해서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의 에너지가 가둬지지 않은 전자들의 평균 에너지와 비슷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전자는 자유롭게 나갔다가도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죠. 얘를 뭐라 그러냐. 아일랜드라고 하면 이 에너지 우물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전자의 전하량이라는 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서 딱 정해져 있다고 우리 배웠을 거예요. 그죠? 아무 값이나 가지는 게 아니라 딱 그 값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올 때의
이 내가 가진 요 계측기, 센서의 신호 변화량도 딱 두 가지 값만을 왔다 갔다 하지 임의의 다른 값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이 실험이 사실 뭐 양자 컴퓨터를 떠나서 전자의 전하량이 딱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해주는 슬라이드예요. 자, 이제 나머지 경우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에너지를 이제 더 높여버리면은 대부분의 시간은 전자가 그냥 나가서 없고 가끔 가다 들어왔다가도 금방 또 나간다. 이런 일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게 양자 비트 측정하고 컨트롤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 가지고 0, 1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이게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밖에서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준 방향하고 이 전자가 가지는 아주 조그만 그 자석, 스핀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게 에너지가 낮을까요? 외부 자기장에 반해서 반대로 서 있는 게 에너지가 낮을까요?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게 에너지가 더 낮겠죠. 그걸 더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이제 윗방향이라 그러면 전자의 스핀, 그러니까 자석의 방향이 업 방향일 때는 에너지가 요만큼이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야 돼요. 자, 요 그림 이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을 이해하신다면 요게 바로 양자 비트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만약에 그러니까 요 위에 에너지 레벨 채우는 것, 즉 외부 자기장은 이 방향인데 전자의 스핀은 반대 방향인 것이 1의 상태고, 그리고 1의 상태가 가지는 에너지고, 나란히 정렬한 게 0의 상태라고 한다면 가둬지지 않은 전자의 평균적인 에너지 레벨을 자, 이 양자 비트가 가지는 0의 에너지와 1의 에너지 사이에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실험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반대 방향으로 있는 0이라는 상태는 자, 요 평균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높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재빨리 튀어나가겠죠.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리고 튀어나가면 내가 보고 있는 이 관측, 계측기의 신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이 경우에는 제가 반대로 그려놨는데요. 신호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이 빨간색이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신호의 변화가. 자,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전자도 어쨌든 여기 지금 전자가 없으니까 여기 가둬지지 않은 전자 중에 어떤 것이 여기를 빨리 채우길 원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아래 상태를 채우면서 이 신호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림과 같은 신호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에 반해서 원래부터 상태가 0의 상태에 있었던 애는 뭐 나갔다 들어오는 일이 없어요. 얘는. 왜냐하면 원래부터 에너지 낮은 대로 해피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검출기의 신호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뭐 노이즈 이런 게 막 있는데요. 노이즈가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신호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1의 상태는 그러니까 이렇게 뿅 블립이라고 부르는 이런 펄스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고 0의 상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렇게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핀 큐비트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0과 1의 확률 앰플리튜드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절이 바로 우리 내일 좀 실험으로 잠깐 볼 건데 자기 공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 확률 앰플리튜드를 조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병원 가가지고 MRI라고 해가지고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우리 몸 안의 구조를 이렇게 쫙 단면을 쫙 보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병도 진단하고 그게 전부 다 자기 공명이라는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원자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스핀을 이렇게 공명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 양자 비트를 그 확률 앰플리튜드를 컨트롤하는 것은 자기 공명이라는 현상을 이용하되 그거를 막 몸 안에 있는 원자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원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전자 한 개, 전자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전자에다가 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시퀀스는 이래요. 일단은 0의 상태에다가 이 비트의 상태를 준비하고요. 여기 전압은 잘 조절을 해서 0이든 1이든 이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이 상태를 준비한 상태에서요. 자기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 또는 전자한테 밖에서 뭔가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0과 1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주파수와 딱 맞게 되면요. 0의 상태에 있던 것이 1의 상태로 발견될 확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확률 앰플리튜드가 변해요. 이게 바로 자기 공명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비트의 그 가능성들, 0 앞에 숫자, 1 앞에 숫자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여전히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측정하기 전이에요. 이것을 이제 측정하고 싶을 때는 이 전압을 조절하면 0은 이 평균 에너지 아래, 1은 평균 에너지보다 위에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0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1이면 전자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신호가 이렇게 이런 모양 나오고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한 번의 시행에 해당해요. 알파 업 더하기 베타 다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의 결과는 0 또는 1이 나오겠죠. 이건 한 번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알려면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이런 진동하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X축에 나타난 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축에 나타낸 것은 이 양자 비트의 상태가 GS라고 표현한 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즉 0의 상태에 있을 확률을 얘기한 거예요. 요거를 앞서 배운 그 블록 스피어라는 것에서 그림을 나타내면요. 실제로는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이 상태 벡터가 이 굉장히 어지럽게 변해요. 0이 되고 1이 되는 확률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0일 확률이 0 최고, 그 다음에 최소, 최고, 최소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거에 더해서 이렇게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Z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세차 운동이라는 걸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명확하게는 양자 비트의 상태가 자기 공명이라는 이 논리 게이트를 내가 작동을 시켰을 때 양자 비트의 확률 앰플리튜드들이 변하는 그런 양상을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아까 배웠던 H 게이트, 예를 들어서 0을 집어넣는데 루트 2분의 1에 0 더하기 1이라는 상태 만드는 게이트, 이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거는 사실 이 양자 비트에 주는 전자기파를 주는 시간을 한 요 정도의 시간으로 고정을 해 놓은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0을 집어넣는데 이 표시는 X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요걸 지나면 1이 튀어나오는 이런 게이트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고전적인 컴퓨팅에서 NOT 게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이트는 여기다 맞춰 놓으면 돼요. 왜냐면 이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0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 0 상태 1 확률이 0이 되는, 즉 모든 확률이 1의 상태로 가버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전자기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X 게이트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것으로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양자 비트 만드는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이어서 요거랑 개념은 굉장히 유사한데 다이아몬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갑자기 생뚱맞게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다이아몬드는요, 앞서 얘기랑 연결지어서 얘기하자면 다이아몬드도 하나의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다이아몬드 결정이라 그래서 뭐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만들면 우리 보석으로 우리 제일 유명하지만 보석으로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투명한, 그러니까 순도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다이아몬드겠죠,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불순물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탄소가 아닌 다른 원소들이 들어가면 색깔을 띠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론이라는 원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청색 쪽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반대로 질소, 영어로는 나이트로젠 이 원자가 들어가게 되면 좀 주황색 쪽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이런 색깔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별로 그렇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요. 대신에 양자 비트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양자 비트는 앞서 그 반도체 소자처럼 전압을 이렇게 적당히 걸어서 전자를 가둘 필요가 없이 이 불순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전자가 또 스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양자 비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결정이 있고 여기 질소 원자가 불순물로 박혔어요. 딴 건 다 탄소인데 얘만 질소야. 근데 그 옆에 살고 있는 전자의 스핀. 자, 이게 개념적으로는 반도체 나노 소자에서 만든 전자의 스핀을 이용한 양자 비트와 같은 개념의 전자 스핀 큐비트가 됩니다.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 필요 없이 실온에서도 이런 그 가능성들의 간섭 효과, 즉 양자 비트가 서로 그 중첩 상태의 가능성들이 간섭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양자 비트로서의 역할을 실온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이아몬드에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해주는 일은 얘한테 빛을 쬐어줍니다. 근데 주는 빛은 녹색이에요. 녹색 빛을 이렇게 쬐어주면요, 이런 불순물 스핀들은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에너지가 다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빛으로 다시 내보내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용어로는 형광이라고 해요. 우리 과학 시간에
형광, 인광, 발광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형광에 해당해요. 그런데 나오는 빛은 약간 녹색보다는 색깔이 바뀝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데요. 형광으로 나오는 빛은 빨간색에 해당한다. 좋은 점은 뭐냐면요. 얘가 또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를 가지고 0과 1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얘의 스핀이 업일 때, 그러니까 물론 외부에서 이렇게 자기장도 걸어줬겠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일 때 녹색 빛을 주면서 빨간색 빛을 나오는 형광량, 양인가? 형광량. 이게 전자 비트의 그러니까 이 양자 비트의 상태가 업일 때 나오는 형광량. 이것이 형광량, 양자 비트의 상태가 다운일 때 나오는 형광량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에서 나오는 형광의 양,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나오는 빛의 양, 이걸 재보면요. 얘의 스피니의 상태가 업이냐 다운이냐를 알 수가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불순물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이런 어떤 결정 속에 들어가 있는 원자 불순물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지는 불순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다이아몬드에 있는 이 질소 불순물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질소 불순물을 대표해서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양자 비트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로 하자면 반도체가 실리콘 같은 반도체가 우리 현대 산업에 현대 컴퓨터의 비트를 만드는 가장 근본 재료고 제일 많이 쓰이는 유명한 재료인 거와 동시에 양자 비트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인 게 밝혀졌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보석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양자 비트로, 그것도 실온에서 양자 현상을 볼 수 있는 재료다라는 것을 알게 된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다이아몬드의 그렇게 형광량을 이 위치, 여기가 이제 2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재면요. 점점이 이렇게 형광을 하는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 속에 있는 그 질소 불순물들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의 수 마이크로미터 영역 안에 이런 불순물들이 이렇게 많은 다이아몬드는 전혀 보석으로 가치가 없겠죠. 근데 실험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다 양자 비트네. 이렇게 아주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이것은 실험하는 거. 이거는 내일 실험하는 거랑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요.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릴게요. 요 영상도 사실 몇 년 전에 찍은 거라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긴 한데, 여기에 이제 우리처럼 보이는 것은 이 안에 뭔가 광학 기계들이 막 가둬져 있고 어두운 상태에서 뭔가 빛을 이용한 실험을 해야 돼서 저렇게 천막을 다 쳐놨어요. 자, 이건 현미경이고, 얘는 왜 딴 데를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에를 찍어야 되는데. 자, 뭐 장비 많다고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열었습니다. 열어서 여기 광학기계들이 막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요게 레이저예요. 요게 녹색 빛을 주는 레이저입니다. 요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 대학원생이 빛을 켤 거예요. 여기 수많은 이런 계측기들이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이 또 예. 여기 레이저를 키면 이런 식의 빛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간의 빛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빛이 이 광섬유를 통해서, 노란색이 광섬유거든요. 여기 녹색 빛이 거울을 맞아서 막 반사를 하다가 뭐 이런 거울도 지나가고 쭉 가가지고 결국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까지 도달을 하는데요. 눈으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녹색 빛이 비추고 있는 여기 약간 거먹해 보이는 요 판이 다이아몬드예요, 사실. 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은 뭐냐면 다이아몬드에서 녹색 빛을 받고 나온 빨간색 빛을 측정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실제 실험할 때는 이제 불을 이렇게 다 끄고 녹색 빛이 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다이아몬드의 표면을 관찰을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표면을 이렇게 그냥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 뭐 이상한 찌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표면이에요. 조금 뭐랄까 가공이 덜 된 건데, 측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녹색 빛을 이렇게 2차원으로 쭉 스캔을 하면서 각각의 스캔 점마다 나오는 빨간색의 빛의 양을 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런 스캔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 없이 뭐 대학에서는 이런 실험을 막 한다, 이런 예시를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2차원으로 X축, Y축 이거를 뭐 어떻게 스캔해라 명령을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줄 한 줄 이렇게, 이게 X축, Y축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십 마이크로미터입니다. X축, Y축이. 한 줄 한 줄 스캔하면 여기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 이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 표면에 있는 그런 질소 불순물에 있는 스핀의 형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광을 보면 그 스핀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양자 비트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률이, 양자 비트의 상태가 0이 나오는 확률이 1이 나오는 확률보다 더 많다가 반대로 됐다가 그 확률이 이렇게 자꾸 진동을 하면서 쭉 가는데, 중요한 점은 이게 영원히 절대로 지속이 되지 않아요. 이 진동하는 이 모양이 점점점 없어지죠. 감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국에는 이 진동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진동하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0.5만 될 거예요.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양자 비트로서의 기능, 시간에 따라서 간섭할 수 있는 기능,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자 비트라는 것은, 이 근본적인 원리는 양자 비트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상황과 항상 교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교환하든지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결맞음이라고 하는 간섭 현상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자꾸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만 양자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종합해서 현재 양자 컴퓨터는요, 뭐 있다고는 하지만 수십 개에서 한 100개 남짓의 큐빗을 가지는 컴퓨터가 아직은 한계이고요. 옛날에 60년대의 고전 컴퓨터의 정말 시초라고 얘기하는 애니악 이런 사진을 보면 현대 양자 컴퓨터라고 부르는 이런 기계가
고전 컴퓨터로는 거의 애니악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컴퓨터 하려면 요즘에 현대 컴퓨터, 그러니까 현대 고전 컴퓨터 좋은 거 사람이 구매자가 살라 그래도 한 수백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래픽 카드도 굉장히 좋은 거 달고 막 CPU는 막 라이젠 5950 막 이런 거 달고 막 이래도 수백만 원이면 사요. 근데 이 72큐비트 그리고 그 현대 컴퓨터 안에 그렇게 좋은 컴퓨터 안에 트랜지스터 비트가 수십억, 백억 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는 72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 요거 하나 돌리는데 얘를 돌리는 어떤 장비들만 해도 이거 다 합치면은 이 장비값만 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한 40억 정도 들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다 조합해서 만든 양자 컴퓨터 회사는 이거 전체를 얼마에 팔까요? 한 200억 정도에 팔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72큐비트 한 대가 지금 한 200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소형화되고 큐비트의 개수도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양자 비트의 그 기능을 결맞음 또는 간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지고 계산도 복잡한 걸 막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래도 고전 컴퓨터를 뭔가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특수한 계산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있는 컴퓨터에 뭐 게임 빠르게 하려면은 저기 그래픽 카드 좋은 거 달아야 되고 머신러닝 같은 거 하려면 텐서 프로세싱 유닛 뭐 이런 거 달아야 되고 이렇게 가속기들을 달아야 되듯이 어떤 특정한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려면 퀀텀 프로세싱 유닛을 이렇게 다는 이런 가속기의 개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이 사기보다는 어디 연구실 같은데 그러니까 크거나 또는 굉장히 낮은 온도가 요구되더라도 그런 특수한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들을 조금 나열을 하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강의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주제 자체가 제가 실제 대학원생 신입생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이미 한 1년 이상의 양자 역학을 다 배운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해보면은 맞추는 학생이 별로 없어. 혹시 우리 캠프에 참가하신 우리 캠프 참가자분은 혹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더 받을 시간을 약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혹시 완전히 마치기 전에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양자 역학을 해석하는 이론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류인 코펜하겐 해석이 있고 뭐 앙상블도 있고 막 다색이 되게 많던데 네. 보니까 제가 그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 제창하신 서울 해석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잘 서울대에서 못 들었습니다. 어떤 해석이요? 서울 해석이요. 서울 해석. 서울 해석이요. 네. 저 서울대에 실제로- 있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어떤 해석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근데 뭐 다중 우주 해석 뭐 이런 거를 들어보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 양자 컴퓨팅의 굉장히 그 초기 알고리즘 중에 도이치 쇼자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걸 만드신 이제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분은 그분이 실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을 강의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거든요. 그 유튜브 네. 영상을 볼 때 양자역학을 그분은 다중세계 멀티 유니버스의 해석으로 가르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은 해석 정도가 아니라 그분한테는 그게 맞는 양자역학인 거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도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서울 해석을 들어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예.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이게 다이아몬드에 점점이 막 불순물들이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 불순물들을 여러 개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열해서 여러 개의 양자 비트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에서 아직 좀 뭐랄까요? 확장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원하는 개수의 양자 비트를 만드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해요. 지금은 다이아몬드 안에 거의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순물들이 박힌 것을 우연히 찾아내서 비트 한 개, 두 개를 상온에서 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네. 교수님, 네. 네, 그 아까 다이아몬드 실험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형광 나오는 창 위에 또 뭐 그래프도 있던데, 그 그래프는 아까 알려주셨던 그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고 나타나는 그래프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그 영상에서의 이 2차원 그림 위에 이렇게 그린 것은 2차원 그림의 한 줄 한 줄을 나타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우리 또 실험하면서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건 더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질문도 한 요 정도로 받고요. 시간을 조금 지켜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고, 못다한 얘기들은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실제로 대면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